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530페이지 위험 부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발적 불능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이 후발적 불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행이익이란 말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계약을 해제해야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행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매이익, 전매차익 등을 말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험 부담의 문제는 사례로 물어볼 것이고 그 사례는 거의 100% 매매로 물어봅니다. 사례가 매매라면 대금은 불능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매도인이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매수인.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그렸던 박스 중에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이유는 위험부담 계약 해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서 잊었을까봐 다시 확인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위험 부담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기본적인 요건이 좌측에 있어요. 위험부담은 그 계약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발생하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후발적 불능으로 그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고, 이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쌍무계약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다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1월 1일 날 체결, 1월 1일 날 성립했다는 말입니다. 소유자인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가령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을 지급한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이후 일정한 시점에 이 목적물이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면 3월 1일이 도래해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에게 귀책소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자, 매매계약에서는 처음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예. 그럼 매매에서는 불능의 문제에서는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이요. 채권자는 누구다? 매수인. 대금은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 예. 예, 불능에서는 사례가 매매라면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3, 4월이야. 첫 번째는 갑의 귀책 사유. 두 번째는 을의 귀책 사유. 세 번째는 병의 귀책 사유. 네 번째는 천재지변이요. 예, 가장 기초인데 접근을 잘못하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천천히 해볼게요. 머리를 활짝 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입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험부담의 문제다,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다
1번, 2번. 1번, 2번. 예. 이건 위험 부담의 문제 아닙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 중 무엇의 문제다? 이행불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종료할 계약 해지에서 다룰 문제지 위험 부담에서 다룰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고. 자, 두 번째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입니다. 채권자인 매수인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냈어. 그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예. 네, 털려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병이란 이야기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제3자를 말해요. 지나가는 행인 제3자 병이 담배꽁초를 잘못 처리해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될 수도 있죠. 예. 그럼 제3자의 귀책 사유란 이야기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없다면 위험 부담이다, 아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은 위험 부담의 문제 맞습니까? 그럼 이 천재지변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은 제가 화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 불타버렸어요.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없다면 위험 부담이다, 아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든 사례는 위험 부담의 문제는 이 셋만 위험 부담의 문제지 첫 번째 사례는 위험 부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2, 3, 4의 경우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 3, 4 두 가지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이건 쌍방이 귀책 사유 없는 겁니다. 여기서 쌍방이란 이야기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다는 말.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채권자의 귀책 사유예요. 채권자에게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이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이 경우는 원칙에 따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채무자야. 이게 원칙에 따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나 채권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이것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니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채권자가.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채권자예요. 구별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도대체 위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위험 부담에서 위험이란 반대급부의 위험을 말해요. 그런데 파란 글로 적은 이유는 부담스럽다면 반대급부 이렇게 기억할 가치 없어요.
사례는 거의 100% 매매로 물어볼 것이고 매매에서는 반대급부는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말해요. 그럼 결국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말이 위험 부담이에요.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자, 위에 걸 해볼게요. 원칙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 결국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매매 계약이 유효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대금 지급 청구 못합니다. 예. 이 3, 4의 경우에는 사례 3번, 4번이요.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 채무자는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됐다면 대금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똑같은 가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지 않고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말이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이론 거의 다 했어요. 조금 남아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면 배탈 날까봐 일단 1, 2월 달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이론이 적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매해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해 걸러 한 번쯤 출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일형 빈출이라 볼 수 있어요. 매해 출제하는 것만큼은 빈출이 아니지만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다. 거의 매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해를 좀 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이에요.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확인합니다. 자, 교재는 534페이지요. 교재 순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도 수험생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왜? 법률 용어를 만들 때 너무 현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인문서에도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서술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용어 자체가 난해할 뿐이지 이론은 그다지 난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용어를 이해를 잘하면 이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 계약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은 사례화하면 거의 100%를 매매로 물어봅니다. 예, 매매가 아닌 사례들도 제가 오늘 가볍게 확인은 시킬 거예요. 이렇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유자인 갑이, 지금은 제가 매도인을 예시했을 뿐이에요. 소유자인 갑이 요청을 하였다고.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걸 요청했어요. 이 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 대금은 나에게 지급하지 말고 제3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세요를 요청하였다고. 계약의 당사자는 갑을인데 매도인이 자기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 매수인의 자기 의무는 매도인에게 이행하지 말고 제3자에게 이행하라 라고 갑이 을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갑이 요청했다고 요약자라고 말해요. 되겠습니까? 요약자란 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한 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을이 좋습니다. 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하지요 라고 승낙을 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승낙했다고 무엇이라 말한다? 낙약자라 말해요. 낙약자란 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승낙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맞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한다? 제3자요. 그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다면 제3자인 병은 권리가 생겨 대금 지급 청구권이요. 그러므로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숫자에 더할 익자, 이익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한다? 수익자예요. 그때 갑을 간의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해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 약관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때 수익은 가로한 이유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수익이란 말은 생략을 하고 그냥 제3자 약관이라고도 말해요. 제3자 약관, 제3자 수익 약관 같은 말입니다. 예. 이때 제3자 수익 약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모두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이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을 무엇이라 말한다? 제3자 약관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다른 건 대충 보시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을 무엇이라 말한다? 제3자 약관이요. 직접 권리를 취득,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다른 이론을 풀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제3자에 위한 계약의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는데 다른 예도 해볼게요. 매매 계약이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리 보험회사입니다. 갑이 보험가입자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내가 죽거든 보험금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지급하세요 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잖아. 갑이 요약자, 보험회사가 승낙했다면 보험회사가 무엇이고 낙약자. 그럼 이 제3자는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제3자에 불과한데도 갑이 사망하면 이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수익자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을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갑이 꽃집에 가서 장미꽃 100만 송이를 준비해. 그리고 그 꽃은 누구에게 보내라 요청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집 주인이 승낙하면 요청한 갑이 요약자, 승낙한 꽃집 주인이 낙약자. 그 장미꽃 100만 송이는 누가 받아? 제3자인 병이 받아. 수익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이 홈쇼핑을 보다가 너무 예쁜 물건이 있어. 사랑하는 연인이 그걸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결제는 누가 하되? 갑이. 요청하기를 물건은 누구에게 보내라 요청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되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되겠죠? 예.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란 단어에 좀 익숙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무슨 뜬구름 잡는 이론을 배우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실생활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설명드렸을 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다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례라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수익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와닿지 않는 일부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보험가입자, 을이 보험회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그래서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병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은 아버지 무덤에 가서 합니까? 보험회사에 가서 합니까? 예, 이리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만 한다? 예, 낙약자에게. 그래서 연상법으로 좀 기억하라고 일부러 화살표를 굵게 그렸어. 누구에게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란 취지예요. 되겠습니까? 예.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만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닙니다. 3자를 때리는 거를 줄일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가 현재 존재해야만 하고 특정되어 있어야만 할 것인가? 제3자가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제3자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도 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 이 수익의 의사표시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면 제3자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냐고. 의사표시가 바람소리입니까? 사람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외부로 나타낸 게 무엇이라? 의사표시요. 그러므로 수익의 의사표시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면 제3자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냐고. 알아듣습니까?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는 뒤늦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제3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거든. 예, 권리 주체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법인이
민법상의 사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하고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만 사람이 된다고. 법적인 인격이 부여된 사람. 설립 중인 법인은 아직 법인이다 아니다. 아직 사람이다 아니다. 태아는 복잡한 이야기는 있지만 쉽게 접근할게요. 권리 주체 자세한 분석 시험 아니기 때문에 아직 출생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태아를 예를 들면 왜 이게 태아가 등장했지? 현대 사회는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가령 제가 지금 현재 재산 한 30억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뱄다고 임신이요. 그럼 얘가 대학 갈 때까지 반드시 이 돈이 그대로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지만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요. 왜? 최소한 얘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교육이라도 시켜주기 위해서 아직 포태된 상태인데 임신이 된 상태인데 어리란 보험회사에 갑이 보험계약해요.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 이런 거요. 들어나 보셨습니까? 예. 그런 보험을 들었다면 이 또한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지만 태아는 제3자잖아. 이런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태아는 출생했다 안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가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도 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예. 그때 제3자인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어요. 이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다고. 이 말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지만 채권이 아닌 무엇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 이 두 가지 권리가 제3법상의 권리의 전부 아니냐고. 제3법상의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물건과 채권. 되겠습니까? 이게 제3법상의 권리의 전부예요. 전부. 지금 채권을 예를 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인 수익자가 수익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하여 무엇을 가진다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져요. 되겠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예. 다소 과장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생활에 제법 자주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갑이 부모님이고 병이 자식이에요.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 자식이 나쁜 녀석은 부모님 재산 빼먹을 때 이렇게 합니다. 처녀 총각 때는 빼먹기 힘들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병이에요. 처자식 다 끌고 같이 간다고.
불상 모드로.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조그마한 장사하면 항상 부도 위기래. 그럼 농사를 짓다가 땅을 한 수십 마지기 이렇게 재산 만들어 놨어. 10마지기 5마지기 자꾸 뽑아 먹는다고. 처음에는 아이고 열심히 살아라 잘라주다가 자꾸 모자라지면 하도 심하면 무엇이나 말해 차마 며느리 얼굴 보고 거절은 못하겠고 아직까지 재산이 조금 남았다면 갑이 을에게 땅을 팔 때 대금은 더러운 놈한테 지급하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주기 싫어서 꼬라지 보기 싫어서 속으로 나왔지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대금 받아서 이렇게 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방금은 정여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무상으로 정려할 때 자기 재산을 팔아치울 때 요청을 해. 등기해주면 대금 돈은 누구한테 주라고? 병에게. 정여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병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병이 갑한테 돈 빌려 주었다고. 변제기 도래하면 병이 갑한테 돈 갚아라 독촉하거든. 그럼 부동산은 있는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이 현금화 하려면 헐값에 팔아야 돼. 헐값에 팔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값에 받고 팔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양해를 구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와서 난장 친다고 별짓을 다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하면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대금은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라 요청할 수 있어? 병에게.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을 수도 있다고. 변제의 방법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정여하기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적지는 않겠고 이번에는 을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갑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 매수인인 갑이 요청해. 대금 지급하면 등기는 누구에게 해달라고? 병에게. 왜 이런 대표적인 예? 아들내미 딸내미 시집 장가를 보낼 때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제법 있어요. 최근에는 한참 수십 년 전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야 그래 주지. 전 국민이 거의 못 살 때인데. 아닙니까? 그때는 주고 싶어도 못 줘. 있어야 주지.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재력이 많은 분도 있고 재력이 없는 분도 있지만 조금 있는 분도 있어. 한국 부모님 훌륭한 이유는 자기는 죽어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서 잘 살아라고 아파트 사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매수인 부모님이 대금 지급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해 주라고? 병에게. 아파트를 매매할 때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제3자인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잖아. 무엇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물건이요. 정리. 제3자인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어요. 채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은 채권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무엇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물건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현실에서 제법 자주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다만 법률 용어가 요약자, 낙약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이론이 끝나면 잘 아시게 돼요.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1, 2월 달이에요. 그런데 3, 4월 걸 예습을 좀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와 어렵다. 나중에는 얼마나 더 어려우려고 이래 생각하실까봐 제가 3, 4월 용 깔고 설명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려워도 좀 용서하세요. 나중에 3, 4월 때 알아도 되겠죠? 예. 용어 자체를 하나 더 보자는 취지요.
자, 줄일게요. 좌측의 예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예요. 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말해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두 문자 할 거예요. 요낙보입니다. 요낙보란 말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무엇이다? 보상관계예요. 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대가관계라 말해요. 그럼 두 문자를 딴다면 요수 됩니다. 요수대란 말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무엇이다? 대가관계다. 그럼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시험의 논점 아니에요. 몰라도 돼.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 관계라고도 말하고 겁부 관계라고도 말을 하는데 시험의 논점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 말라고 파란 걸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보상관계, 대가관계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란 걸 알았다면 이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임을 알 수 있다, 없다. 수익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는 제3자잖아. 제3자하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 다시 말하면 보상관계에 검결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이 말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보상관계가 문제, 험결, 무효가 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무엇이 되고 무효가, 보상관계가 취소할 수 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무엇이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되겠죠? 예,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 이해해 볼게요. 대가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정여나 변제 등일 수도 있거든. 정여란 이야기는
자식한테 재산을 정려할 때 자기 부동산을 팔아치울 때 요청해 매수인한테 등기해주면 누구에게 대금 지급하라고 제3자인 내 아들내미 꼴보기 싫은 놈에게 됐습니까? 예. 그건 무상으로 정여하는 것이고 그 변제일 수도 있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병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니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난장을 뜬다고. 그래 버리면 제값 못 받아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자존심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지. 더러워서 팔아버려 그냥. 10억짜리도 한 5억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3억이라 확 팔아버리지. 저는 절대로 안 팝니다. 끝까지 버틴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럼 가령 제가 예를 든 변제는 갑병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병 간의 법률관계는 무엇이라? 대가관계라.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해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말이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의 문제, 흠결이 생긴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병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대가관계의 흠결, 무효가 된 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할 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가 성결된 상태에서 암기 조금 할 거예요. 두 문제 조금 할 거예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좀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첫째 기억하실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엇이다?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무엇이다? 대가관계.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요낙이 당사자니까 되겠습니까? 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의 흠결이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요낙보는 미친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무엇이기 때문에? 대가관계예요. 수익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을 확 줄여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요낙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미치겠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에요. 그럼 첫째 시간은 위험 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었고, 둘째 시간은 계약 해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까 봐 이거 하기 위해서 둘째 시간은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해제하고 지우시라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 뒤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잠깐만 쉬겠습니다.